네, 이어서 뉴스 프라임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창업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창업의 정석 한정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찾아주셨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창업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창업의 기본 용어부터 조금은 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창업을 조금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창업의 용어를 좀 쉽고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팀장님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용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제 상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로드 상권이라고 네. 불리우는 곳이 있는데 일반 상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십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주택가, 오피스, 로데오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네. 편하게 그냥 개인이 이제 건물주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네. 요즘 신축 상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칸칸이 분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임대보증금, 뭐 월세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임차보증금 뭐 2천만 원에 뭐 월세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계약 기간만큼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 첫 번째 용어로 조금 말씀해 주신 게 로드 상권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일반 상가 좀 밀집해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좀 떠오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물주가 이제 개인인 경우가 좀 많은 경우가 있고요. 또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축 상가들 위주로는 칸칸이 이게 뭐 가게별로 좀 계약을 하는 걸까요? 칸칸이? 예, 맞습니다. 네. 칸칸이 주인이 이렇게 다 따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예. 칸칸이 모든 주인들이 또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개별 계약을 좀 맺을 수 있는 신축 상가들도 좀 말씀해 주셨고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주택가 또 오피스, 로데오 등의 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좀 볼 용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 상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예. 어떤 뜻일까요? 특수상권 요즘에는 조금 많이들 찾아 이제 보시는 경우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요.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소비라던가 출퇴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칭합니다. 편하게 이제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들 이렇게 특수한 소비가 일어나는 공간을 이제 특수상권이라고 많이 칭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상가와는 다르게 이제 건물주가 거의 다 보면은 대기업이나 공기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 임차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법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계약의 형태도 다른데 뭐 이것까지 막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이제 월세 지불 방식이 이제 고정이 아닌 변동이다. 매출 대비 퍼센트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이다. 네. 매출을 1,000만 원을 발생을 시켰다. 그리고 계약 수수료를 10%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달 월세는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고, 네. 뭐 그 다음 달에 2천만 원을 팔면은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관리비는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따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네.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정한 목적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좀 사람들이 모이는 상권을 특수 상권이다 이렇게 조금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랄지 마트, 병원 같이 특수한 소비가 일어나는 공간을 조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앞서 좀 말씀드린 일반 상가와는 다르게 건물주가 대기업이거나 공기업인 경우가 조금 많은 그런 좀 병원이랄지 백화점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대 수수료 방식이 더 많이 건물주 측이 좀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좀 예시로 뭐 매출 1,000만 원 대비해서 임대 수수료는 10%로 계약을 했다면 월세는 100만 원 정도로 좀 예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제 후에 다시 정리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보증금 개념이 중요합니다. 예. 보증금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렇죠. 예. 채무 관계에 있어서 이제 미리 담보성으로 제공하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계약 만료가 된 다음에 반환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 많은 종류의 보증금이 존재하는데요. 임대차 보증금, 뭐 전대 보증금, 계약이행 보증금, 뭐 기타 등등 보증금이 뭐 이름만 다르고 다 똑같은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은 이제 계약서에 이제 계약을 하실 때 본인 명의가 들어가실 때 그 금액란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보증금으로 명시가 되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네, 이 보증금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자취를 하시는 분들도 뭐 보증금 예, 개념 다 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미리 담보성으로 제공하는 이 경우를 조금 뜻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정상적인 계약 만료 후에는 좀 반납이 반환이 되는 금액을 좀 통칭한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보증금 종류가 좀 다양했습니다. 임대 보증금, 전대 보증금, 또 계약 이행 보증금, 또 물류 보증금 등 여러 가지 계약 방식에 따라서 조금 분리우는 이런 보증금들이 좀 다른데요. 자, 그럼 각각의 특성이 조금 다를까요? 어떨까요? 보증금? 똑같습니다. 보증금은 결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에 이제 채무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채무 관계. 예, 채무 관계.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예. 빌려주는 사람이 이제 빌리는 사람이 이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름만 틀리지 성격은 똑같고 이제 뭐 상권이나 규모에 따라서 금액만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상권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모든 이 많은 종류의 보증금들은 그 성격은 같이 일맥상통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런 점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권리금도 좀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걸까요? 권리금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실무를 하고 있지만 이제 권리금이 정확하게 이제 수학 공식으로 이게 나오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예, 무형의 가치거든요. 결론은 이거를 이제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직접 판단을 하셔야 돼요. 파는 사람이든 이제 사시는 분이든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제 크게 분류는 이제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그다음에 영업 권리금으로 이제 분류는 그렇게 됩니다. 먼저 이제 시설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장을 최초 오픈하셨을 때 이제 시설, 인테리어, 장비 등등을 이제 시설 권리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 권리금 같은 경우는 상권 주변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바닥 권리금이 이제 업종 변경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뭐 미용실에서 커피숍으로 바뀐다든지 다른 업종으로 바뀔 때 조금 약간의 비용을 이제 지출하는 이제 바닥 권리금 형태가 있고 또 상권에 형성되어 있는 바닥 권리금이 있어요. 예, 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많이 유명한 상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금 흐름 출처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바닥 권리금도 뭐 공실인데 뭐 건물주분들이 받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권리금을 내가 꼭 누구한테 얼마를 주는지 꼭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영업 권리금. 그렇죠. 영업 권리금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출과 영업권에 이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녀석인데요. 이게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6개월치 뭐 수익이다, 1년치 수익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따로 이렇게 분류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권리금을 꼭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제외하시고 권리금을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매장을 오픈했는데 1억이 들었는데 1억은 보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1억 자체가 권리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 통상적으로 권리금 하나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설, 영업, 바닥 이렇게 따로 안 씁니다. 따로 쓰지 않고 한 개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권리금 보호에 조금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따로따로 권리금 뭐 계약서 상에 좀 명시돼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권리금으로서 계약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설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요, 매장을 좀 최초로 오픈을 했을 때 이 시설, 인테리어, 장비 등에 좀 포함된 그런 권리금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바닥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상권 주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변경 시 좀 많이 내고 들어가는 점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자금 흐름 출처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권리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업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많이 말이 많은 권리금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미리 영업을 해서 생긴 매출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책정 공식이 없는 점도 좀 골치가 아픈 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권리금이 가장 창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일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저희가 이제 처음 창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예. 진행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이 맞습니다. 권리금 상황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 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좀 있었을까요? 권리금을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상황을 최악의 설정을 하시면은 네. 이게 시세보다 무리한 권리금을 주고 이제 창업을 하시면은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한 그렇죠.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뭐 브랜드의 가치라던가 아까 음. 말씀드린 상권의 가치라던가 어. 그다음에 뭐 수익에 대한 가치 네. 여러 가지가 이제 형성이 되어 네. 있거든요. 음. 그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것들을 그냥 배제하고 자신의 네. 기준점으로만 그냥 음. 시세 대비 조금 높게 아.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시거나 네네. 뭐 무리한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환급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갖고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나중에 놓고 보면은 내가 이제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 자기 인건비도 못 건져가는 아. 그런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초보 창업자분들께서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지한 상태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렇게 면밀하게 따져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에는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정보 습득. 정보 습득을 어떻게 하시냐면 인터넷만 치셔도 요즘엔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권리금이 내가 이거를 얼마 주고 사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기준점도 모르실 기준점이 것 같거든요. 조금 애매해요. 네.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을수록 조금 이제 투자 대비 수익이 낮고 권리금은 높고, 그 다음에 선호 업종, 조금 휴게 음식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높은 권리금을 주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뭐 많이들 선호하지 않는 업종이나 그 다음에 조금 평수가 작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특정한 부분에서만 매출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권리금을 주시고 인수를 하는 거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바닥 권리금도 너무 많이 주시면 또 위험해요. 이게 이것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장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바닥 권리금도. 결국에는 바닥 권리금 있다라는 얘기는 대부분 월세가 높다라는 이제 확률이 높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다 잘 되면 좋겠지만 10개 중에 한두 개는 분명히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못 버티면은 이제 분명히 폐업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굉장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초보 창업자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좀 안정성 때문에 인기 브랜드나 선호 업종들에 좀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실 텐데 이런 인기 브랜드, 선호 업종일수록 권리금은 좀 높은 반면 수익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특정한 부분에만 좀 매출이 나는 부분도 조금 주의하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닥 권리금 너무 많이 좀 주고 들어가는 점은 위험하니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계약서를 쓸 때도 중요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살펴주시죠. 창업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 쓰는 방법이나 이게 대부분 그냥 사인만 하시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네. 그게 일상적으로 나오는 건데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서면화 시킨 거예요. 계약이 성립됐다는 네네.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를 왜 작성을 하냐? 결론은 이제 나중에 이제 구두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맞아요. 훨씬 더 이제 나중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분쟁이 생길 경우는 훨씬 법적 효력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계약서는 잘 작성하시는 게 좋고 이게 하다 보면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그냥 사인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냥 사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애매한 부분 같은 경우는 꼭 구체화시키는 게 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쟁이 생기면 애매하면 결국엔 판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애매하면은 이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월세 2달 밀리면 명도다. 네.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월세 밀리면 명도다라보다는. 그거보다는 2번, 뭐 3번 이렇게 그렇죠. 명시를 정확하게 하는 게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꼭 계약서 작성하실 때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임차를 하실 경우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까지 여기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면은 그건 사인하시면 안 돼요. 네. 사인하시면 당연히 이제 금전적인 손실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주신 부분 중에 월세가 밀리면 명도다 보다는 월세 2번 이상 밀리면 명도다 이랬는데 그렇죠. 이 명도의 개념도 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명도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이 네. 이제 계약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계약을 이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제 명도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쫓아내는 건데, 네네네.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명도라고 이제 개념만 잡고 계시면 돼요. 명도 당할 일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개념만 명도라는 이제 용어가 있다. 개념이 있다. 예. 용어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명도까지 오늘 조금 제대로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계약서 쓸 때 중요한 점 좀 앞서 짚어주셨습니다. 좀 창업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계약서입니다. 우리 팀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계약서 제대로 훑어보지 않고 사인을 해서 조금은 손해를 봤던 점도 조금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주의 깊게 들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로의 약속을 서면화시킨 자료다라고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되진 않지만 만약의 경우 좀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구두로 합의된 내용보다 서면으로 아니면 녹음도 있겠죠. 녹음도 요즘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그래도 서면화시키는 이 계약서 그럼요. 작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장 찍은 게 아무래도 굉장히 그렇죠. 효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애매한 이런 내용보다 구체화시키는 게 좋다 말씀해 주시면서 앞서 명도 명도. 이 예시 좀 들어주셨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조심할 부분들은 여러분 체크해 가시면서 또 앞으로 창업 시장 좀 얼마나 험난합니까? 거기에 계약서가 첫걸음일 수 있으니 여러분들 꼭 좀 주의해 보시면서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중요한 점 좀 짚어주셨다면 계약의 종류도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시면 임대차 계약, 그다음에 가맹 계약, 그다음에 뭐 권리 계약 형태가 있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물주와 갑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임차인이 을이 됩니다. 필요한 이게 계약에 필요한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고요. 네네. 계약 기간은 대부분 2년에서 3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하기 전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은 도장을 찍게 되면은 물을 수가 없어요. 네. 절대 안 물러줍니다. 네.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뭐 권리금이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를 간혹 그렇게 계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꼭 주의하셔서 임대차 계약은 진행을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맹 계약입니다. 가맹 계약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제 갑이 되고 가맹 점주가 을이 되죠. 네. 본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제 레시피, 제조, 비밀 유지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물류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PB 상품이라고 하는데 본사에서 꼭 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프랜차이즈의 고유의 맛을 내는 아니면 고유의 뭐 브랜드화가 돼 있는 뭐 그렇죠. 뭐 판매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뭐 시그니처라든가 맞아요. 그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꼭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가맹계약서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런 품목들이 비싸더라도 꼭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명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게 딴 데서 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인지도가 크고 네. 이제 본사가 좀 유명할수록 할수록. 기초 상품이라고 하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쌀이나 뭐 양파 뭐 이런 것들은 양파까지도요. 이런 것들은 뭐 기름이라던가 어.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대중들이. 근데 이제 내가 이걸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2,000원에 사야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신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브랜드에 대한 매출력이나 안정적인 영업력을 보고 그거를 좀 확보하고 가져가시는 부분이 선택을 있으니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꼭 생각을 해주시면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대부분 이제 가맹비라든가 계약이행 보증금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허. 가맹비는 대부분 뒤에서도 설명 한번 해드리겠지만 네. 500에서 1,000만 원인 경우가 많고 어. 계약이행 보증금은 뭐 200에서 500만 원, 이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은 권리계약인데요. 이게 매장을 파는 사람이 갑이 되고 매장을 사는 사람이 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출과 영업권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됩니다. 네.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작성되는 금액이 이제 서로 협의하에 네. 된 금액으로 이제 작성이 되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권리금 형태로 이제 계약이 작성이 되는 거고요. 네.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계약금을 뭐 10%, 뭐 중도나 잔금을 40, 50% 하기도 했는데 뭐 사정에 따라 건물주나 이거 뭐 변동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권리계약 작성하실 때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네. 꼭 시간 내서 이것만 해도 1시간 넘게 설명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꼭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그리고 또 가맹계약, 권리계약 등 이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가맹계약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정주 간의 계약을 말하고 또 권리계약은 이 매장을 파는 사람과 그 매장을 사는 사람 간의 계약을 이렇게 좀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특징들 살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가맹계약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 가맹점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서 저희 뉴스프라임 1부에서 좀 핫 이슈로 조금 다룬 내용이 있는데 도넛 회사 불매 운동으로 가맹점주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조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초보 창업자분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맞닥뜨린 상황에 좀 힘들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정 도넛 브랜드가 아니죠. 그 특정 기업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났죠. 네. 빵집하고 그렇죠. 빵집하고 이제 도넛츠 이제 불매 이용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특정 그 도넛 가맹점주들이 조금 더 많이 힘들어졌다 이런. 실제로 매출이 저하가 됐습니다. 네. 이미 기록이 제가 봤어요. 네. 기록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저하가 됐고 피해는 가맹점주들이 봤어요. 이미. 그쵸. 이미 본 상황이지만 그것은 조금 불강력적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앵커님도 모르고 그렇죠.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맹점주님들께서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다 원상복귀가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햄버거병 기억하실까요? 네. 햄버거병. 햄버거병으로 이제 햄버거를 먹고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햄버거 매장들이 또 불매 운동이 일시적으로 불매 운동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이제 매출이 굉장히 내려간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창업 시장에 영향이 있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력이 있는 회사고 브랜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불매 운동이랄지 뭐 매출에 타격이 조금 입히는 불강력적인 이런 뭐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나가는 일로 어느 정도의 손해는 좀 감수해 주셔야 좀 지금을 이 시기를 버텨내야 다음
또 이제 좀 웃음꽃이 필 날들이 올 테니까 여러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또 알아야 할 중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매출인데요. 예. 네. 매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총매출, 순매출, 실매출이 있습니다. 총매출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현금이랑 카드 매출이 아무래도 가장 많겠죠. 네. 요즘은 이제 배달 매출까지 총매출로 다 같이 포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매장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매출들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매출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제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실생활에서 크게 쓸 일은 없는데요. 그냥 개념 정도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매출이 1,100 정도 나왔으면은 부가가치세가 이제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뺀 나머지 이제 1,000만 원이 순매출이 되는 겁니다. 굳이 뭐 순매출로 수익 계산을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매입공제를 통해서 다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순매출로 수익 계산을 뭐 하지는 않으셔도 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매출 같은 경우는 할인이나 할인? 쿠폰 어. 이런 것들을 제외한 금액을 이제 실매출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뭐 이용하는 게 이제 10번 먹으면 한 번 무료라던가 아니면은 뭐 통신사 할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외한 매출이 이제 실매출입니다. 그 할인된 이제 그 구간이 있잖아요. 네네. 금액이 그 금액을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가맹 점주가 부담하는지 이런 부분을 꼭 잘 체크하시면 네. 굉장히 수익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뭐 실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제 원가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출 아무래도 좀 창업자분들 좀 많이 좀 매출에 대해서 조금 귀담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총 매출과 순매출 또 실매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향후 좀 벌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관리비도 빠질 수가 없겠는데요. 관리비. 좀 정리 좀 관리비도 내려주시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월세보다 조금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관리비는 이제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나뉘게 됩니다. 네네. 직접비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경우가 직접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매출이 일어나면은 많이 나옵니다. 만큼. 네. 쓰는 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수도세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나옵니다. 수도세나 이런 것보다는 많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세죠. 전기세죠. 평수가 크거나 네네. 아니면 냉난방기 대수가 많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전기세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고 전기세만 평수가 크고 뭐 이러면 뭐 100만 원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월. 그러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고 가스비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기세뿐만이 아니고 네네.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출 대비 그래도 뭐 한 1에서 3% 정도는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매출이 큰 매장 뭐 5천 이상, 뭐 4천 이상 나오는 매장들 같은 경우는 가스비만 뭐 100만 원, 300만 원씩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매출만 잘 나온다면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직접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고 직접비. 이제 간접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간접비가 많은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놓치고 저도 처음 일할 때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놓쳤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공용관리비라고 이제 칭합니다. 어떻게 보면 월세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평당 관리비라고 합니다. 내가 이 공간을 임차를 하게 되면은 평당 이 매장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임대인 측에서 걷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평당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좋은 건물이나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이런 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당 한 2만 원 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면 20평을 쓰면은 이제 고정으로 40만 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다 이제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전기, 수도, 가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 사항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진짜 좋은 데 같은 경우는 평당 막 5만 원, 10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월세만큼.
예, 아까 그래서 이제 놓쳐가지고 낭패를 보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냥 상권이 좋아서 결정을 하셨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오는데 이제 고정비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렇죠. 고정비가 뭐 평당 이렇게 뭐 한 7만 원, 8만 원 해버리면은 예, 뭐 한 150, 200 하거든요. 여기다 이제 월세까지 더하게 되고 이제 전기수도까지 더하게 되면은 관리비로만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용관리비 부분은 꼭 계약하시기 전에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월세처럼 고정비 개념으로 조금 아셔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긴 직접비와 또 간접비로 좀 나눠지는데요. 직접비에는 뭐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등이 좀 포함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게를 운영하거나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그런 직접비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간접비에는 이 고용 관리비라고 해서 이 평당 관리비, 월세와 좀 비슷한 개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고 시설이 좋거나 또 상권이 좋은 이런 곳에서는 이 관리비가 평당 뭐 5에서 10만 원까지도 하기 때문에 월세에 버금가는 점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 체크 안 하고 계약을 했다가 이제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놓치지 않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창업을 할 때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또 고정, 또 이 지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로열티라는 이제 고정비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린 가맹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 로열티는 가맹 점주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꼭 명시가 되기 때문에 네. 계약하시기 전에 뭐 유명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이미 공개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유명업체가 아닌 경우는 이제 조금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조금 동종업계나 비슷한 브랜드, 영업력을 가진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로열티를 체크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순이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이게 네. 법적으로 뭐 이 업체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이런 법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본사에서 정하는 겁니다. 작으면 10만 원, 많으면 뭐 해외 유명 업체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의 10%까지도 받기도 하기 네. 때문에 반드시 계약하시기 전에 체크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로열티 관련해서 프랜차이즈는 좀 때려야 뗄 수가 없는데요.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게 된다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정 지출이다. 그것이 바로 로열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본사에서 좀 책정하는 내용이 상당수이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매출의 10%까지도 내야 되는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창업 시에 꼭 알아야 할 용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죠? 예. 네. 가맹비 대부분 초보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결국에는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안정성 때문에요. 네. 안정성보다는 이게 대부분 기술이 없죠. 기술이 없어서. 그렇죠. 소비자를 조금 이제 대중적으로 검증된 그런 레시피나 네네.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맛이라든가 이게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비라는 네. 개념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언급을 드리냐면은 가맹비 같은 경우도 가끔 보증금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혹시 계실까봐. 가맹비는 일회성이고 소멸성입니다. 없어지는 비용이에요. 한 번 내면은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고 없어진다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용은 로열티랑 똑같아요. 정해진 개념은 없고 작으면은 뭐 한 500만 원, 대부분은 500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많고요. 뭐 많은 경우는 이제 3000에서 5000만 원까지도 합니다. 해외 유명 업체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맹비를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맹비가 이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는 비용이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로열티와 같이 정해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또한 좀 넓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가맹 계약을 다시 할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본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 조금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초보 창업자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용어들 좀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업의 정석 한정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